안녕하세요. 3차시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 수업은 이 신고전주의하고 이런 낭만주의, 이런 그 시대적인 흐름과 이 시대의 그 화가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어떤 작품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런 초상화가나 이런 인물 중심의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화가들이 많이 지금 변형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정치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화가들이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기자의 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3차시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하겠고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낭만주의 화가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제리코라는 이 화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제리코는 이 고전주의 해방된 이 낭만파의 그 선구자고요. 그는 이 프랑스의 화가인데요. 이 루벤스에게서 영향을 받았고요. 이탈리아의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드라큘라에게도 영향을 주었죠. 짧은 생애에 그 시대를 회오리 바람처럼 치달아 빠져갔습니다. 르앙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그림과 기마에 정열을 쏟아서 질풍처럼 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화는 이 다비드풍으로 배웠고요. 동문으로는 후배에 유명한 이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제리코는 이 21세기에 이런 역기병의 사관을 출품했는데 그것은 그런 전장의 그 호쾌함을 실감있게 전했고 정열적인 색채로 강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정화에 감명을 받아서 미켈란드처럼 이런 웅이한 제작을 염원하여 일시 그런 화풍을 바꾸었으나 귀국 후 이런 제재를 찾는 중에 이 메디스호의 비극을 알게 돼가지고 1819년에 그 대작을 발표합니다. 이 대작을 가지고 영국을 순회했는데요. 일찍부터 폐를 앓고 그는 영국의 기후로 병이 더욱 악화되었고요. 귀국 후에는 이런 질그릇 굽는 가마 등을 제작했고요. 낙마하여 병이 더욱 악화되고 불행한 투병 끝에 33세로 요절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은 한 점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한 점이 이 웅대함의 프랑스 회화에 낳는 가장 대형의 천재였던 그림이라는 거죠. 그 그림이 이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거죠. 이게 1819년에 그려진 겁니다. 이 대담한 구도와 명암의 강한 구성 등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이 에프섬의 경마, 미친 여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메두사호의 뗏목은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메두사호의 뗏목은 지금 그 제리코가 이 우연히 병원을 방문하게 돼서 그 환자 실제로 여기서 살은 생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것들을 실감나게 이것들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메두사의 뗏목은 이 보통 그 세계 100대 명화를 선정할 때도 빠지지 않게 들어가는 유명한 그림. 이것 중에 하나가 이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배 이름을 불어서 고유 명산이 메두시 하면 좋을 건데 우리가 이미 널리 쓰는 메두사입니다. 이 엄청난 대작은요. 1816년 7월 2일 일어난 실제 사건을 재현한 그림입니다. 연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절입니다.
이 프랑스 함대는 이 군함 3척의 군인과 이주민들을 싣고 아프리카 이 세네갈 방면으로 출항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척이 이 메두사호인데 약 이 400여 명의 군인과 이주민이 타고 있었고요. 선장은 이 귀족인 리디아오 시오마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대요. 그래서 루이 18세의 축군으로 그 항해 경력이 부족하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를 선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면 한 몇 주씩 거는데 이 메두사호도 마찬가지로 2주 동안의 그런 항해를 한 후 아프리카 연안에 도착한 이 메두사호는 암초에 자초되어서 당장 침몰될 위험이 없었는데도 당황된 이 쇼마레는 배를 버리고 탈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의 정원이 250명 정도에 불과해서 계급이 낮은 장교들이나 하층민들 한 150명은 이런 급조한 뗏목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구명정과 뗏목을 밧줄로 연결하여 가다가 쇼마레는 그 밧줄마저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뗏목에서는 더 큰 불행이 닥칩니다. 파도가 치자 사람들은 바다로 휩쓸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런 뗏목 중심으로 몰리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장교들은 총을 난사해서 65명이 사망하게 된다고 해요. 결국 이 28명이 살아남았지만 이마저도 안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한 15명이 다른 13명을 바다에 던지는 비극이 또 발생한대요. 그래서 세네갈 해안을 떠돌며 굶주림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이들은 12일 만에 아르고스 함대에 발견되어서 15명만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이들 중에서도 4명은 당일날, 1명은 며칠 후, 결국 10명이 살아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구조된 10명 중에 이 코리아르와 사빈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돌아와 글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요. 이 난파된 이틀 만에 폭동이 일어나 수십 명이 죽고 사흘째에는 굶주림에 동료의 시체를 먹기도 했다고 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들끓었지만 이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쇼마레는 자격 정지와 금고 3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는 프랑스를 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고 시도했던 이 루이 18세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리코가 당시 생존자들을 만나서 생생한 이런 현장 이야기를 듣고 그와 비슷한 뗏목을 만들어서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고 병원의 시신들까지 찾아가서 8개월 동안 이런 작업을 하고 사건 발생 3년 후인 1819년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제리코는 거의 3년 동안 이런 그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거의 8개월 동안 작업에 대한 사건 발생이라든가 이런 시신들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들을 하면서 이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이게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뗏목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극과 인간의 의지를 담고 있죠. 배에 있는 그런 시신과 핏자국이 보여주는 처절한 비극, 시신을 안고 있는 노인의 절망, 돛대를 붙잡고 헝겊을 흔들며 구조 순간의 기쁨과 희망이 이 그림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조 면에서는 뗏목과 먹구름, 사람을 그리면서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면서 생존자들이 바라보는 이런 수평선의 노란빛은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빛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이런 색감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고전주의의 비례를 증시하는 작품과 다르게 제리코는 이 작품을 있는 그대로의 감성을 드러내어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자처럼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직접 체험담을 듣고 자신의 화실에서 모형 이런 뗏목을 만들어서 체험해 보기도 했대요. 이런 작업들이 그의 그림에 세세하게 녹아 들어간 거죠. 승객들은 살아남기 위한 이렇게 절실해 보이는 손 동작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고요. 비틀거리고 처참하게 보이는 이 묘사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절실했는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물들의 묘사와 자리 배치를 통해서 엄청난 동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은 대체로 어둡고 갈색조의 색깔이 느껴지는데 이 색의 느낌을 통해서 비극과 고통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의 그런 신체에서 낭만주의의 기법인 이런 명암 대비를 통해 더욱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느껴지고 상징적으로 절망적이고 잔인한 그런 운명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낭만주의의 열정이 처음으로 과거를 이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대의 그런 진실을 포착하는 데에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런 군사적인 영광의 항공기, 낭만적 주인공. 그래서 이런 전장을 돌격하는 이런 경기병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전장을 떠나는 부상당한 흉갑기병입니다. 다음은 외젠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는 프랑스 낭만주의 중요한 화가고요. 19세기 낭만주의 최고의 대표적인 손꼽히는 화가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드라큘라는 이런 외곽선의 명력성과 세밀하게 본을 뜬 형태보다는 그들의 색과 운동에 대한 강조에서 영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특히 이 1832년 프랑스 정부 사절단에 끼어 모로코로 방문했는데 그 방문 후 그의 그림에서는 색채를 효과적으로 쓰는 법과 붉은색과 녹색, 푸른색과 오렌지색을 적절히 배합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얻었는데 귀국 후 1834년에 완성한 이 알제 여인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와 같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위의 여신, 키우스 섬의 학살 등이 있고요. 드라큘라는 이런 인물, 풍경, 정물,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그런 내적인 감정으로 담아 내므로써 근대 회화의 기틀을 마련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드라큘라는 화가이면서도 잡지에 기고하거나 논문 또는 일기에 자신의 생각을 펼칠 정도로 뛰어난 문필가로 활동했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에요. 이게 대중들이 영웅을 기대하는 것은 영웅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시대는 영웅을 탄생시키지만 영웅은 역사를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작품은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드라큘라는 이 샤를 열세의 절대주의 체제에 반발하여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 중 가장 격렬했던 장면을 사실주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담은 최초의 글라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을 덮고 있는 이 포와 연기 사이로 연인이 중앙에서 깃발을 들고 민중을 이끌고 있고
옆에 총을 든 그 어린 소년과 이런 여기요 어린 소년과 이 총칼을 높이 치저든 사람들의 돌과 보도블럭 건축물을 세운 암시 바리게이트를 넘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은 혼란스러운 대적 상황을 암시하기도 하죠. 화면 오른쪽 포와 연기 사이로 이 노틀담의 성당이 보입니다. 당시 지금 이런 노틀담의 성당 탑에 아침부터 이런 삼색기를 꽂혔다는 거죠. 여인은 이런 프랑스 대혁명 당원이 쓰던 붉은 모자 이런 푸르지아를 쓰고 오른손에 삼색기를 들고 있죠. 삼색기는 1789년 루이 16세가 봉기군의 적청색 목포를 자신의 흰색 문장과 결합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고 있는 여인이 들고 있는 삼색기는 자유와 평등, 박애를 총을 든 어린 소녀는 프랑스 미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의 경량을 선명한 석체와 격정한 표현으로 합하게 옮긴 낭만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들레드는 이 드라큘라의 무명 시절부터 그의 그림이 품은 거침없는 표현주의 기법과 예술적인 정열의 극한을 높이 평가하고 영혼의 교감을 즐겼습니다. 드라큘라의 상상력, 그의 상상력이야말로 심오한 종교의 영역에까지 상승하는 것은 결코 두려운 적이 없고요. 하늘이 그의 것이라면 지옥과 전쟁은 그의 것이며 낙원의 그런 순수한 뿐만 아니라 음역까지도 그에게 속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화가와 시인의 전형적인 타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키오스 섬의 학살이에요. 이 키오스 섬의 학살 또한 키오스 섬의 죄송합니다. 드라큘라에게 제작한 그림입니다. 작품 발표 당시에 키오스 섬의 학살이 아니라 회화의 학살이라고도까지 욕설을 받았으나 그 당시에 냉정하고 아름답게 묘사하던 회화의 상식을 타파하고 낭만주의 발전의 하나의 에폭을 긋고 있죠. 이 작품은 히오스 학살의 소재로 했고요. 당시 그리스에서 일어난 독립전쟁은 전 유럽 사람들을 흥분시켰다는 거죠. 그리스가 터키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이 히오스 섬에 갑자기 터키군이 상륙하여 학살을 일으켰다는 거죠. 화면에는 하늘이 마음껏 넓게 묘사되고 그 하늘을 이상하리만큼 감동을 보태어줬어요. 그런데 이 학살은 거의 끝나 젖먹이 아이가 죽은 어미의 유방을 찾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죠. 지금 이 약입니다. 젊은 아내는 숨이 끊어지는 남편의 어깨에 숨이 끊어지는 남편 어깨에 기대어 있으며 침입한 김한병은 나부를 끌고 갑니다. 지금 이거를 끌고 가는 형상이겠죠. 이거는 단테의 조각배입니다. 하늘엔 시꺼먼 먹구름이 깔려있고 바다에는 무서운 그 폭풍이 몰아치죠.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세 남자가 배를 타고 황급히 도망치고 있죠. 물속에서는 뻘거벗은 남자들이 허우적거리며 배에 올라타려고 몸부림치고요. 죄송합니다. 배 위의 남자들은 지옥의 도시인 이 디스를 탈출하는 중이고 배에 올라타려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입니다. 이 드라큘라가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받는 이 단테의 이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위기감이 넘쳐지고 다급함으로 숨이 가빠지는 이 그림,
드라큘라에게 천재 예술가라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은 터너입니다. 윌리엄 터너예요. 터너는 이 런던 출생이고요. 14세 때부터 이 로열 아카데미에서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주로 그런 수채화와 판화를 제작했고요. 20세 무렵에는 유화를 시작하여 풍경 유채화를 전남하에 출품하기도 합니다. 이 17세기 네덜란드의 풍경화가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국내 여행에서 익힌 그 각지의 풍경을 소재로 삼았다는 거죠. 27세 되던 1802년에 로얄 아카데미 정회원에 선출됩니다. 1802년에 유럽으로 건너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풍경화의 소재를 모아서 500여 점이 되는 이런 스케치를 남겼어요. 한편 이 무렵에 푸생의 고전주의 풍경화에 끌려 특히 구도를 잡는 방식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1820년 전후부터 그의 양식의 변화가 생기고 자연주의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낭만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19년 처음에는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색채의 색에 대한 밝기와 빛을 더해서 공부를 했고요. 물과 하늘, 거기에 빛나는 이런 남극의 태양은 터너의 꿈이라고 하는 시를 지읍니다. 터너는 이런 풍경의 일체를 빛의 묘사에 집중시켜 빛 속에 용해시켜 나갔고 그것은 당시로서의 대담한 창작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다시 창작을 계속해서 항구 앞바다의 눈보라 에서는 배 그림자까지 아주 거칠고 불어대는 태풍 속에서 꺼지는 듯 눈보라의 심한 창태를 주제로 삼고 이 과거의 해와의 전례 없는 동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그 하일드 헤럴드의 순례, 저맘, 테메레의 호, 안개 속의 해돋이, 비증기, 속력, 항군까지 등이 있고요. 원숙한 그런 빛의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존 러스킨의 절찬을 받았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주목받아 보블 전쟁 중에 망명해온 인상파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위 그림은 이 1799년에 그린 터너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 계몽주의예요. 프랑스어로 빛의 색이에요. 실제적인 도덕을 지향하였고요. 형이상학보다는 상식, 경험, 과학을, 권위주의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특권보다는 평등한 권리와 교육을 지역하였습니다. 터너는 영국 그 낭만주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낭만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비증기 속도, 이 작품은 제목부터 신선하죠. 그래서 낭만주의에게 이런 감정은 특히 중요하지만 감정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공허하다. 현실적인 바탕이 없으면 낭만적인 감정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이런 그림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이 터너는 이런 낭만주의, 이런 원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이 비즉기, 속도, 서쪽을 향해 거대한 철도가 이렇게 있어요. 철도가 이렇게 오는 거죠. 좀 더 각별해 보이죠. 이 그림에서는 여리고 짙은 노란색과 갈색은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왼쪽 아래로 다리가 보이고 그 강물 위에 희미하게 조각배 한 척이 지나가고 화면 중앙으로부터 오른쪽 그어진 선은 아래로 올수록 굵어지면서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선명해지겠죠. 머리 부분은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특히 검은 연통은 윤곽이 뚜렷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몇 가지 색들이 교차하는 이 철길 위에 치닫듯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동적인 세계, 웅대한 이 자연의 세계, 낭만적이고 숭고한 모습을 현란하고 화려한 색채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국과 독일 낭만주의 대표화가 터너는 터너와 이 프리드리히를 비교해 보면 감성이 있어서 터너가 격정적이었다면 프리드리히는 차분하면서도 관념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터너의 노회선,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를 바다에 던지다, 폭풍이 다가온다, 아프리카를 떠난 노회선에서 발생한 잔인한 사건을 그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이런 선정적 물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했던 거죠. 이 노예들이. 그리고 이 노예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권 같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병사, 자연사의 노예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유실된 이 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산채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빛나는 이런 태양과 거센 파도, 붉은 하염에 휩싸인 배, 그리고 떠다니는 이런 시신들에 대한 과감한 묘사가 돋보입니다. 그는 이 돛에 몸에 묻고 폭풍 속에서 바다를 4시간 넘게 관찰했던 집년의 화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햇빛 아래 수시 변하는 이런 강렬한 원색의 바다, 모호하면 모호한 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움직이는 그 화려한 자연스러운 그런 분놀림, 그리고 이 색채 처리 기법은 뒷날 이 모네나 이 피사로 이 사람들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존 컨스터블이에요. 존 컨스터블은 낭만주의 화가고요. 터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풍경화가지만 이 터너는 빛속의 자연을 용해시켰지만 컨스터블은 생각하는 것 같이 자연을 그리고 터너는 섬세한 부분을 버리지만 컨스터블은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묘사해 나가는 이 두 사람처럼 대조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자연에 대한 관찰이 깊고 근대 풍경화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스터블은 제분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기만성한 사람으로서 개천이나 수풀이 많은 이런 고향의 자원은 그에게 있어서는 깊은 진실의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가운데서 진실을 보고 그는 자기의 눈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유일한 묘사를 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연의 성격에 다가가는 강인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스터블은 풍경만을 그렸는데요. 1802년에 왕립 아카데미에 입선한 이후에 1829년에 겨우 아카데미 회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건강도 좋지 않고 고독한 만년을 지냈어요. 프랑스의 화가보다 먼저 외광의 아래로 제작한 가장 이른 한 사람이고요. 영국에서는 생전에는 인식되지 못했으나 당시의 개념과는 반대로 이런 비근한 눈앞의 전경에도 자연의 이런 진실을 찾아내고 있고요. 후에 프랑스의 바르비종파에 깊은 계시를 부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건초를 딛는 사람이고 이 작품은 런던에서 발표되었고요. 아무런 반향도 얻지 못했고 우연히 프랑스인이
사가지고 가서 파리의 사령에 출품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드라큘라의 키오스 섬의 학살을 출품하였는데 이 작품의 색채에 경탄하여 급히 자기 작품의 배경에 손을 대었다고도 합니다. 컨스터블은 각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풍경을 찾지 않았고요. 그는 단 한 그루의 나무나 11개의 돌에까지 고향의 자연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고 깨끗한 묘사를 많이 한 이 영국에서의 그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요. 꾸며진 매력을 좋아하지 않았고 기만을 가미하지 않은 이런 진실을 존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는 밝은 한나절에 얕은 물을 수레가 평화스럽게 건너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는 전형적인 농가가 있고 고요한 전경에 개가 뛰어나와 움직임을 더해주고 있고요. 컨스터블은 이런 과학자 같은 관찰과 조속의 그런 근소한 변이에도 자연의 취향이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나무 그늘의 습기나 근처의 물기에서 흰벽이나 물의 입단을 밝히는 어두움을 통해 비치는 광선까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부가 그것을 느끼게 하는 정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분서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비교하면 해와 조각, 건축 등에서는 엄격한 고전주의를 부활시켰고 장식적인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중시했던 신고주의적인 반발에 일어난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의 대표 작가로는 이렇게 다비드, 앵그르 등이 있고요. 낭만주의의 대표 작가로는 제리코, 드라큘라와 컨스터블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기법적인 측면을 비교해보면 신고전주의는 이런 질서, 엄숙함이 근원이고 고요하고 이성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색채가 아닌 이런 소묘와 선율을 중시하고 붙자국이 전혀 없는 기법이고요. 낭만주의는 직관 감성 그리고 상상력을 중시하고 중세와 바로크 시기, 서아시아의 극동의 나라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무제한적이며 다채로운 색채를 이용한 재빠른 합필, 강한 명암의 대조기법을 선보이고 영웅적인 이런 투쟁에 대한 그림과 풍경화, 야생동물화 이런 장르를 그리곤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요. 이런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경청해서 수업을 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